아버지가 남긴 유산 100억. 그러나 그 돈은 아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상속된다는 끔찍한 비밀 계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가 어머니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라면 효자 아들의 완벽한 가면과 유산에 얽힌 이 집안의 소름 돋는 과거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이 계약서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숙은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평화가 아들 준영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찾아온 심장 불안정 때문에 준영이 운영하는 최신식 요양병원의 VIP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병실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숲이 펼쳐졌다. 매일 아침 준영은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와 어머니의 혈압을 재고 직접 수액을 놓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은 해숙에게 완벽한 위안이었다. 해숙은 생각했다. 남편은 날 떠났지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남겨주셨구나. 준영이는 저렇게 바쁜데도 매일 나를 챙겨.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하지만 이 완벽한 평화 속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졌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남긴 100억 유산 상속 계약서였다. 유언장이 아닌 계약서라는 명칭부터 불길했다. 상속은 준영에게 일임되었지만 유산 전액이 실행되려면 모든 계약 이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다. 그 조건들은 효행과 헌신에 대한 모호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마치 돈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준영의 인격을 시험하는 시험지 같았다. 어느 날 오후 해숙은 수액을 맞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낯선 서류를 들고 아들을 믿지 마시오라고 외쳤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난 해숙은 잠시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올려져 있는 준영의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다. 서류철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겉장에 남편의 필체와 똑같은 잉크색으로 쓴 메모가 희미하게 보였다. 해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간호사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 듯 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다. 맨 아래 남편의 보험 계약서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것은 100억 유산 계약서의 수정 초안이었다. 초안에는 섬뜩하리만치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수혜자 이외의 다른 인물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유산은 즉시 사회에 전액 환원된다. 해숙은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자격 상실은 준영이 효자가 아닐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그것이 혹시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녀의 눈에 비친 준영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한순간에 차갑고 계산적인 가면으로 뒤바뀌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이건 단순히 남편이 과도하게 설정한 조건일 뿐이야.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무너졌다. 그녀는 병실의 고급스러운 벽지가 감옥의 차가운 돌벽처럼 느껴졌고 준영의 규칙적인 회진 시간은 교도관의 검사 시간처럼 다가왔다. 해숙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 초안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옛 필름 카메라에 숨겼다. 그때 복도에서 준영의 발소리가 들렸다. 해숙은 서류를 급히 원위치시키고 침대에 누워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고 준영이 들어왔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준영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해숙의 귀에는 그 말이 당신의 목숨은 내 손에 있다는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다. 사랑과 공포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의심이 해숙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해숙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였다. 그녀는 준영이 주는 모든 음식과 수액을 의심했고 잠을 깊이 잘 수 없었다. 아들의 매일 아침 회진은 더 이상 위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생존 보고처럼 느껴졌다. 해숙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영에게 퇴원을 요청했다. 준영아,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 퇴원하고 집에서 내가 왕진을 와주면 안 되겠니? 병원 냄새가 싫구나. 어머니, 제가 원장인데 왜 병원 냄새가 싫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어머니는 아직 심리적 안정과 규칙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퇴원은 안 돼요. 제가 곁에 있을 때 안심하셔야죠. 준영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해숙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면 돌파 대신 우회로를 택하기로 했다. 바로 상속 이행 대리인을 만나는 것이었다.
해숙은 준영이 통화했던 변호사님의 번호를 알아내 간호사에게 연락을 부탁했다. 다음날 병실로 찾아온 이는 변호사가 아닌 남편의 오래된 법률 컨설팅 업체 소속이라는 최 대리인이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해숙은 그에게 계약서 초안에 적힌 불미스러운 일의 의미를 캐물었다. 대리인님, 남편이 이 계약서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들에게 상속을 방해하는 것 같지 않나요? 어머님, 아버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이 계약서는 아드님을 위한 보험입니다. 만약 아드님이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도중에 어머님께 자연사나 사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아드님은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의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해숙은 이 말에 순간 혼란에 빠졌다. 이 계약서는 아들의 효행을 증명해서 만약 내가 죽더라도 아들에게 살인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인가? 최 대리인의 설명은 너무나 완벽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어 일말의 의심마저 사치처럼 느껴지게 했다. 아드님은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모든 유산은 아드님의 보살핌의 대가로 인정되어 상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드님이 보살핌을 게을리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이 계약서는 아버님의 가족을 향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해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들은 효자가 맞아. 내가 너무 섣불리 의심했구나. 하지만 최 대리인이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가 해숙의 마음에 차가운 못을 박았다. 단, 아드님께서 자격 상실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날 경우입니다. 아버님은 아드님이 돈 때문에 괴물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최 대리인이 자리를 떠난 후 해숙은 몸을 떨었다. 직접적인, 명백한 증거. 이 계약서는 아들을 살인마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시에 그 사실을 어머니가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양날의 검이었다. 해숙은 이제 깨달았다. 최 대리인의 설명은 태수의 범죄를 은폐하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계약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의 욕망을 증명하기 위한 지옥의 시험지였던 것이다. 해숙은 각오했다. 나는 아들의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되지 않아. 나는 이 병실에서 탈출해야 해. 아들의 욕망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잠든 척하며 수액을 놓아주는 준영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몰래 증거를 수집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 대리인과의 면담 후 해숙의 병실은 더욱 고립된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들 준영의 다정한 손길에서 죽음의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직접적인 해가 아니면 괜찮다는 계약 조항은 준영에게 천천히 자연사처럼 보이게 살해할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린 독살당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해숙은 이제부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가장 치밀한 감시자이자 가해자로 대해야 했다. 그녀는 준영이 수액을 놓아줄 때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었다. 수액의 색깔, 교체 시간, 아들의 표정 변화까지. 어느 날 오후 준영이 실수로 수액 한 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병실에 울렸고 준영은 당황하여 파편을 줍는 해숙을 밀치듯 황급히 휴지로 바닥을 닦아냈다. 그 짧은 순간 해숙은 파편 주변에서 미세한 쓴맛과 함께 독특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았다. 해숙은 준영이 나간 후 침대 시트 가장자리에 스며든 액체를 조심스럽게 작은 공병에 채취했다. 이 병이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가장 마음 약하고 순진해 보이는 파트타임 간호사 미경 씨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미경 씨는 돈이 아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시어머니를 위한 증거라는 해숙의 눈물 섞인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다. 미경 씨는 그 액체를 외부의 독립적인 연구소에 분석 의뢰하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해숙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다. 검출된 성분은 극소량의 노카르디움-S 잔여물입니다. 이 물질은 장기간 투여 시 만성적인 심장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 손상을 유발하며 사망 시에는 자연사로 위장하기 완벽합니다. 일반적인 병원 검사로는 절대 추적 불가합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다. 노카르디움-S
자연사 위장?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를 가장 안전하게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의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시험이 아니었다. 아들의 명백하고 잔혹한 살인 행위였다. 이제 의심은 과학적 증거가 되어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해숙은 공포를 넘어선 냉정한 분노를 느꼈다. 아들을 경찰에 넘길 증거를 손에 넣은 지금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난관은 아버지의 계약서였다. 아들을 고발하면 100억 유산은 사라지고 아들의 인생은 파멸한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정의 실현이라는 잔혹한 딜레마에 봉착했다. 해숙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준영은 그녀의 점진적인 사망을 계약 이행의 완료로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퇴원 수속 없이 극적인 탈출을 감행했다. 미경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원 보안망을 피해 택시를 잡았고 남편의 일기장에 적힌 은행 비밀 금고로 향했다. 금고 안에는 해숙이 예상했던 대로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최후의 계약서 원본에는 남편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 사망 1년 후 발효되도록 설정되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쳤다. 그 내용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최후의 계약서 주요 조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1항 수혜자가 모친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증거가 외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보될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며 100억 유산은 전액 사회에 환원된다. 제2항 모친이 아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신적인 용서를 통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경우 유산은 정상적으로 준영에게 상속된다. 제3항 이 계약은 준영이 돈 때문에 괴물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모성애만이 유산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해숙은 계약서를 쥔 채 금고 앞에서 주저앉았다. 이건 유산이 아니야. 남편이 나에게 준 지옥의 선택지야. 남편은 준영의 탐욕을 알았기에 오직 어머니의 침묵만이 100억을 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 것이다. 남편은 해숙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생명과 정의를 희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 순간 해숙은 아들의 배신보다 죽은 남편의 잔인한 의도에 더욱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하고 침묵하면 자신이 죽을 것이고 아들을 고발하면 아들의 인생과 100억이 모두 파멸하는 벼랑 끝에 섰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파멸을 선택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지 뿐이었다. 해숙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었다. 그 페이지에는 남편이 힘든 필체로 적은 문장이 있었다. 해숙, 당신은 돈보다 옳음을 택할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내 아들을 구할 것이다. 해숙은 눈물을 닦았다. 남편은 그녀의 정의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해숙은 어머니의 역할과 인간으로서의 정의 사이에서 최종 결단을 내렸다. 해숙은 밤늦게 병실로 돌아왔다. 준영은 그녀의 무단 이탈에 분노했지만 해숙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듯 지쳐 보이는 모습에 안심했다. 어머니, 대체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준영아. 내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오늘 저녁은 우리 둘이서 조촐하게 최후의 만찬을 하자꾸나? 해숙은 미리 준비해둔 와인 2잔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다. 준영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준영아,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분은 내가 살인마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 단지 널 시험했을 뿐이야. 해숙은 와인잔에 자신이 이미 마시고 있던 수액에서 뽑아낸 액체를 아주 소량 섞어 준영에게 건넸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노카르디움 -S 분석 보고서 4본을 올려놓았다. 내 수액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네가 나를 서서히 죽여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다는 것도, 네가 잔혹한 살인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내 손에 있어.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100억은 사라져. 나는 내가 침묵하고 유산을 지키길 바라셨던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를까? 아니면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까? 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보고서를 찢으려 달려들었지만 해숙은 이미 손목에 찬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이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어. 네가 날 폭행하는 것도 내 죄를 인정하는 것도. 나는 이미 내가 준 약물을 마신 몸이야. 너는 오늘 밤 나를 죽일 수 없어?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100억은 우리 가족의 미래예요.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의 호소는 절규로 바뀌었지만 해숙은 차가운 결단을 내린 후였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은 실패했다. 내 욕망은 널 괴물로 만들었구나. 나는 내 어머니로서 이 괴물을 멈춰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 경찰의 진입 소리가 들렸다. 해숙은 병원을 탈출하기 전 미경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특정 시간이 지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해둔 것이다. 문이 부서지며 사복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준영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해숙은 아들의 체포되는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어머니의 역할과 정의를 모두 수행했음을 확인했다. 며칠 후 사건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효자 원장의 100억 유산 독살 미수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을 장식했다. 해숙이 확보한 증거와 남편의 계약서는 결정적이었다. 준영은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00억 유산 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전액 사회에 환원되었다. 해숙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돈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인간적인 양심을 지켜냈다. 해숙은 평화로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그녀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다. 그때 상속 이행 대리인 최 씨가 찾아왔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것은 유산 계약과 아무 관련 없는 어머님을 위한 사적인 부탁입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100억 유산과는 별개로 준영에게 알리지 않은 자신의 비자금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남편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숙, 당신이 만약 돈이 아닌 옳음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용기를 믿었기에 이 돈을 남겨둔다. 당신의 남은 생에는 아들의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돈으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오. 당신은 100억보다 귀한 것을 지켜냈소? 해숙은 오열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용서를 남긴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진심을 되찾았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노카르디움-S의 존재는 준영이 혼자 알아낸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 정보를 흘려준 것일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집은 편안했지만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남편의 잔인한 시험이라는 그림자가 영원히 그녀의 영혼에 남아 그녀의 황혼을 뒤덮을 것이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